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다. 한국 시스템을 당장 도입하자.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없어서 애가 굶어요. 절규하는 한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곳이 진짜 미국인가? 의심하게 만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인들이 대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하몬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큰 사건들을 취재해온 기자예요. 항상 진실을 전하고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저는 새로운 시각과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걸 좋아해서 기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오늘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이상한 위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흔들린 계란 품절 사태였죠. 그날 뉴욕의 차가운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십수년간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것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마주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대형 슈퍼마켓 앞에 늘어선 긴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웅성거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자 본능이 저를 그 줄로 이끌었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마침내 슈퍼마켓에 들어가 계란 코너로 직행했습니다. 평소에는 다양한 제품으로 가득 찬 선반이 거의 텅 비어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몇 개 남지 않은 계란 상자마다 1인 1상자 제한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불안감이 감돌았고 제 심장은 불안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계란 하나가 이런 대란을 일으킬 수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료 가격 상승,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미국 전역이 계란 부족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수많은 사건 사고를 취재해왔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기였어요. 올리버라는 지친 표정의 매장 관리자에게 기자임을 밝히고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매대는 비었고 우리 가족도 계란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위기가 단순한 식품 부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관한 문제임을 깨달았어요. 그의 눈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뉴스에서 정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세계 최강국인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지? 그 충격과 불신, 그리고 묘한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거나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국의 시스템에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주한 슈퍼마켓 한복판에 서서 저는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너무 작은 나라라 우리 같은 대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에 우리가 배워야 할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는 모든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취재해왔지만 이처럼 다른 나라의 해결책에 진심으로 관심이 생긴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슈퍼마켓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계란 부족 사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새로운 관점을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와 그것이 우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재 노트를 움켜쥐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으로 저는 힘의 의미, 계획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을 시작했어요. 충격적인 한국으로부터 계란 수입 발표 이후 저는 슈퍼마켓을 떠나 뉴욕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위기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불안은 슈퍼마켓 밖으로 확산되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불만과 걱정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도시 전체의 걱정과 불안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으며 이 상황을 관찰하는 동안 이 위기가 단순한 식품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길모퉁이마다 다양한 반응들이 펼쳐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그룹을 이루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무력감에 빠진 듯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저에게 다가와 젊은이, 나는 대공황도 겪었지만 계란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길 줄은 몰랐네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서 세대를 초월한 충격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듣고 싶었어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조라고 말했어요. 반면 중년의 남성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오와 길거리 전광판에서는 계속해서 위기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계란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 각 가정당 계란 구매량 제한 확대, 정부 비상대책회의 소집과 같은 헤드라인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의 혼란은 심화되었습니다. 한 슈퍼마켓 앞에서는 마지막 남은 계란 상자를 향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갑작스럽게 몰려든 인파가 관리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마켓 담당자의 셔츠 앞자락을 움켜쥐고는 왜 평소보다 더 많은 재고를 준비하지 않았냐며 격하게 따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고객은 창고에 숨겨둔 계란 좀 꺼내라 며 소리를 질렀고 주변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슈퍼마켓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는 두 손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아이들에게 줄 계란 하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믿어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군중은 담당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각자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흔들며 외쳤습니다. 부자들한텐 따로 빼놨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냐? 순식간에 마트 안은 고성과 비난이 가득 찼고 마켓 담당자는 그 한가운데서 난처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찰까지 출동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구역에서는 식량 위기 해결하라 라는 팻말을 든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저는 이 위기에서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재해온 다른 위기 상황들과는 달랐어요. 이것은 외부의 적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의 작은 부분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혼란이었습니다. 햇빛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뉴욕의 거리에서 저는 이 위기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왜 우리 같은 강대국이 갑자기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와 시스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계란 공급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노트북에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며 저는 이 특별한 취재가 저를 어디로 이끌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저의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거리의 혼란을 취재한 후 편집실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이 위기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미국 정부 한국과 계란 수입 협상 중이란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저녁 풍경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도움을 청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직감이 이 상황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중 제가 지금 취재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님은 기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사촌이 서울에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곳은 정말 체계적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물류 시스템이 놀랍다고요. 이 우연한 대화가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리로 나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계란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한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도왔던 나라야.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니 세상이 참 변했구만.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반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사실 한국은 식량 관리와 물류 시스템에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2010년대 초반 쌀 부족 사태를 놀라운 효율성으로 해결했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센트럴파크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니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식량 공급망을 관리하는지, 왜 그들의 시스템이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조깅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시민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거리 음악가의 선율 사이에서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으로 직접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취재해야겠다고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편집장 마이클에게 취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라이언, 당신이 미쳤소? 계란 때문에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의 차이, 국가 간 협력,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에 관한 더 큰 이야기예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마이클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2주 줄 테니 쓸만한 기사 가져오게. 다음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짐을 싸면서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와 식량 공급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1990년대 말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후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혁신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뉴욕 거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슈퍼마켓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시민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취재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여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렸고 저는 여권과 노트북을 꼭 쥐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기사를 넘어 미국이 다른 나라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제가 정말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출국장에서 나오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닥에 깔린 안내 화살표와 도움을 주는 정보 안내 로봇이었어요. 이미 뉴욕의 혼란스러운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몬 씨, 여기에요. 공항 도착장에서 라이언 하몬이라고 쓰인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제가 사전에 연락했던 한국식품안전관리원의 통역사 김지영 씨였습니다. 비행은 어떠셨어요? 지영 씨가 제 짐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조금 지치긴 했지만 이제 한국에 와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지영 씨는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내일은 서울의 대형마트를 방문하고 모레는 천안에 있는 스마트 계란 농장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강남에 위치한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뉴욕에서 본 텅 빈 매대와 불안에 떨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데 이곳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가지런히 정렬된 계란 코너였어요. 신선 유기농 계란, 오메가3 강화 계란, 방목 닭 계란 등 다양한 종류가 넘쳐났고 모든 상품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계란이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 언제 생산됐는지, 심지어 닭이 어떤 사료를 먹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마트 매니저로 일하는 박진수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는 제품 관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매장을 둘러보던 중 한 고객이 제게 다가왔어요. 외국 손님이신가 보네요. 우리나라 마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제 나라에서는 지금 계란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몇 년 전 조류 독감으로 계란값이 오른 적은 있었지만 물량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어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관리하니까요. 다음날 저는 천안의 스마트 계란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농장으로 향하는 길은 푸른 농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최첨단 시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스마트팜이라 불리는 이 시설은 외관상으로는 연구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농장장 최재훈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우리 농장은 2018년부터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10만 마리의 닭을 관리하지만 인력은 단 12명이면 충분해요. 최 박사는 모니터링 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한 스크린에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사료 공급량, 심지어 닭들의 활동량까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었습니다.
AI가 닭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질병이 의심되면 즉시 알람이 울리고 해당 구역을 격리해 전체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요. 최 박사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계란 추적 시스템이었어요. 각 계란에 레이저로 미세한 코드를 새겨 어느 닭이 낳은 것인지까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식품 안전과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최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장을 떠나기 전 신선한 계란으로 만든 오믈렛을 대접받았어요. 노른자의 선명한 색깔과 풍부한 맛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계란 공급망의 효율성을 넘어 한국의 식품 관리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작동하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기본부터 혁신까지라는 부제목으로 첫 기사의 개요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더 깊이 파고들 한국의 식품 정책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를 방문했어요. 전날 농장 방문으로 이미 현장의 기술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그 배경에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식량안보 10년 계획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에는 국민의 식탁은 결코 위협받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문 기자님 환영합니다. 식품정책과 이민석 과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2008년 세계 식량위기 당시 비상대책팀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과장이 회의실로 안내하며 물었어요. 개별 농장과 마트는 봤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한국 식량 정책의 역사를 보여주는 연대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 후 식량 부족 사진부터 시작해 1970년대 녹색혁명 그리고 현재의 스마트 농업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식량 부족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식품 안보를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죠. 그가 노트북을 열고 식품 공급 통합 관리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각지의 농장과 유통센터, 판매점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지도가 펼쳐졌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조기경보 체계입니다. 특정 식품의 재고량이 평소보다 15% 이상 감소하면 노란색 경고가 30% 이상 감소하면 빨간색 경고가 발생해요. 이때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마련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작동합니다. 화면을 넘기자 다양한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AI가 분석한 소비 패턴 예측, 식품별 최적 재고량, 비상시 대체 공급망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본 스마트팜과 유통망은 이 전체 시스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과장이 강조했어요. 중요한 것은 식품 공급 협의체라는 민간 협력 구조예요. 정부,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가 매달 모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고 대비합니다. 그는 이번에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계란 부족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나요? 저는 뉴욕에서 본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상황은 시스템의 부재 때문입니다. 위기 관리는 개별 기업이나 농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해요. 이어서 그는 식품안보 교육센터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식품의 중요성과 위기 관리에 대해 배운다고 했습니다. 위기 대응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에요. 어릴 때부터 식품 자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익히게 합니다. 실제로 센터에서는 2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식량 위기 대응 게임을 통해 즐겁게 위기 관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이 과장이 청사 구내식당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식재료의 원산지와 영양 정보가 디지털 패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이었어요. 이 비빔밥의 모든 재료는 100km 이내 지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지역순환식품 체계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운송 거리를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죠. 이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식사 중에 저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에 대해 더 깊이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철학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반응형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예방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작은 나라이다 보니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국가식품재고관리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전국 각지에 분산된 이 시설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 3개월분의 주요 식품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란, 쌀, 밀가루 등 필수식품의 일정량을 항상 비축해둡니다. 유통기한을 고려해 순환 배분하기 때문에 낭비도 없어요. 이 과장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청사를 나서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기술은 공유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그리고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만 배부르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서울 거리로 나와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니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과장이 말한 공동체 의식인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식품 안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하나로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노트북에 기사의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의 식품 안보 시스템 기술을 넘어선 공동체의 힘. 이 이야기가 미국 독자들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영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취재 노트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지난 며칠간 겪은 경험들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산책하는 가족들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뉴욕의 혼란스러운 광경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문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지영 씨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취재를 도와주던 통역사였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취재는 어떠셨나요? 원하는 정보를 다 얻으셨어요? 지영 씨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한 경험도 했답니다. 저는 오늘 방문했던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식품 시스템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교수님 허락을 받고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되었는데 그중 김민지라는 대학원생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강한 이유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 때문이에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작은 신호를 포착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죠. 민지의 또렷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학생들의 토론에 참여하면서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활 속에 스며든 문화였습니다. 저도 후에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어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미국 계란 위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로 한참 토론하더라고요. 정말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대부분 미국의 개인주의적 접근 방식에 비해 한국의 공동체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어요. 특히 한 노인분이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죠. 내가 어렸을 때는 한국도 식량이 부족했지.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교훈 삼아 더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었단다. 고통은 때로 최고의 스승이 되는 법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계란 위기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석양이 한강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과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쳐 마지막 기사의 개요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교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 시스템의 힘. 부제목으로는 미국의 계란 위기를 통해 본 식품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적었어요. 이 기사는 단순한 현황 보도가 아니라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이 될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근대적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강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적 효율성을 결합하는 능력.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기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시각이 변화하는 계기이자 미국 사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리는 가운데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의 첫 문장을 작성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의 계란 대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물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저는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미국의 변화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